네, 조배수원입니다. 국토부 장관님하고 금융위원장님께 질의 예정이고요. 오늘은 경제 분야 질의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일 역대 최대의 권력형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가 있었습니다. 워낙 중대한 사건이라 국민들 앞에 잠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총리님께 그냥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 7천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추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추징을 못했다. 국고 손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당연히 항소를 했으면 그것을 다퉈서 7천억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해서 그 기회를 놓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본론으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 항소 포기는 검찰 78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검찰에 있어서 저는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이 초대형 그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또 일부 무죄가 됐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더욱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 자제를 지시한 직후에 첫 적용 사례가 자신이 몸통으로 지목된 대장동 사건입니다. 국가적 비리 사건,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이 상급식 판단 포기했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니면 윗선이 지시입니까? 원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검사, 공범검사는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냈고 중앙지검장도 그리고 대검도 당초에는 항소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마감 7분을 남겨놓고 뒤집혔습니다. 이제 나중에 대검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 중앙지검과 협의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후에 중앙지검장은 합의되지 않았다. 의견이 달랐다면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검사들은 지금 내부에서 반발이 아주 극심합니다. 누가 도대체 항소 포기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법무부 장관이십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입니까? 검찰은 사법 정의를 세우고 공익을 대변하는 준사법기관입니다. 이 검찰이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약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대통령을 위한 공소 취소를 위한 정지 작업으로 보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항소 포기로 인해서 안전히 수사는 이제 재판은 무력화됐습니다. 항소하면 항소 포기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제 피고인들은 검찰 눈치 볼 것 없이 이제 그 거짓 진술도 막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과 관련해서 할 것이 추징금 7,814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 핵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소했다면서 이제 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해서 7,814억 원의 부당이익의 추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은 이 시효 기산점을 2015년 8월 19일로 봐가지고 그냥 시효 만료됐다 했는데 검찰은 2014년부터 2023년 1월까지 계속 범행이 됐다 해서 검찰로서는 이 시효 기산 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항소를 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다. 그래서 항소심은 이 판단을 뒤집을 중요한 기회였는데 이걸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7,800억 원 중에 단 473억만 인정됐습니다.
자, 저기 보십시오. 자, 저래서 지금 김만배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추징액이 6,111억 원인데요. 이제 1심에서 8년 확정하면은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거의 하루에 2억 얼마로 산정이 됩니다. 이제 상급범에서 6년으로 감형되면은 일당 3억 얼마, 그리고 또 4년 감형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면 하루에 4억 원짜리 초대형 고액 알바가 됩니다. 다음 걸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추징액이 한 7,800억 되는데요. 이거는 전남 영광이나 신안이나 영양이나 화순이나 합천이나 지역의 지방의 기초지자체 1년 예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항소를 못하게 한 사람이 국가 지도자급이라면 참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본인과 대통령 관여 여부에 대해서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본인이 개입했거나 대통령 입김이 작용했다면은 분명한 헌법 위반이고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시 물러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책임을 회피하거나 거짓말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즉각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항소 포기가 이 정권의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 장관님, 네. 예. 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자체장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볼 때 이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은 저는 크게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전에 이 회의를 하셨죠. 네. 근데 이게 서면으로 하셨어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이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로운 규제 지역에 포함이 되는데 왜 이 중요한 사안을 서면으로 급하게 했는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어떻게 서면으로만으로 끝냈는가? 두 번째는 규제만 있고 공급 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청년, 무주택 서민층이 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공급 계획이 없다. 그리고 또 셋째,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이 이어졌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없습니다. 단지 지난 정부와 오세훈 시장 잘못이란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아까 다른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통계 문제입니다. 그죠? 지금 그 9월에 집값 상승률 통계를 배제를 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직전 통계인 7, 8, 9월 통계를 반영해야 되는데도 6, 7, 8월 통계만 했다. 이제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네 가지 전체적으로 다 답을 하면 되는가요? 예, 그러면 자, 예, 우선 서면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일단 주거정책 심의회의를 서면으로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네네네. 서면 심의하지 않고 회의를 해서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예. 저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중요한 사안 우리가 그렇죠. 서면 중요하니까. 회의를 한다는 예. 건 뭐 회의 규칙상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의를 열어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았겠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 일부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예, 두 번째. 다만 이제 상당히 그 명절 전부터 부동산 상승폭이 커져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 국토부에서는 알겠습니다. 부동산 상승에 대한 대책을 그때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 상황을 좀 보고 말씀드리고요. 예, 두 번째. 이제 규제만 있고 공급 대책은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네.
시제 공급 대책은 저희가 9월 7일 날 먼저 수도권 지역에 총 135만 원을 착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발표를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좀 더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규제 일변도가 아니고 어떤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진행을 해 나가면서 그 와중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정부 차원의 어떤 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근데 10월 15일 그게요. 네, 그게 대책을 세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체감이 안 돼요. 청년들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은 자기들이 살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살고 싶은 데 지어주는 곳을 좋아하지, 전혀 뭐 살고 싶지 않은데 그거 많이 지어봤자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통계 문제입니다. 그렇죠? 통계인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통계가 항상 그 15일 날 나오지 않나요? 네, 15일 날 2시에 공개를 그렇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루 더 기다렸으면 어땠을까요? 그 대책을 발표하실 때. 그러니까 저는 정책적인 문제에서 하루 더 기다리든지 아니면 며칠 더 기다려서 13일 날 회의하지 않고 그 통계가 나온 이후에 대책을 발표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저는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희 당시 1차관과 우리 주택실이 명절 전에 규제적 발표에 대해서 저에게 그 제안을 해왔을 때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급하다는 이유로 부동산 대책이 조급하게 발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국토부와 또 기재부, 금융위 등이 종합대책 형식으로 발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장관님 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알겠습니다. 과정이었던 겁니다. 근데 장관님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결국은 그날 발표가 됐고 결과적으로는 그 9월달 통계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9월달 통계를 넣으면은 서울 지역에 5개가 빠져요. 그렇잖아요. 도봉구,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이게 빠지고 경기도의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의왕시, 수원구, 팔달구, 장안구 이게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은 서울시 전역을 다 묶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 조급했다. 왜냐하면 딱 하루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물론 15일 날 나오지만 그 이전에 이 통계 나온 게 이게 반영이 국토부는 제가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 전이니까. 충분히 그 9월달 통계를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포되기 이전에 그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는 엄격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그 문제 때문에 현재 국토부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징계를 하라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실제 공무원들이 거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통계 문제를 공표되기 이전에 활용하는 것은 국토부 공무원들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하루를 좀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장관님께서도 본인도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하셨다면서요. 명절 전에 저는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십몇칠 동안 준비해온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관님께서 하루 정도 기다렸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이 저는 꼭 틀린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주장이 저는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국토부는 저는 명절 전부터 준비해온 그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표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관님 그렇게 되면 장관님이 결국은 그 부처의 장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 장으로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걸 또 관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그 실무자한테 이렇게 그 의견에 이렇게 좌우되시는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명절 전에 긴급하게 발표하자는 것을 제가 거절했고요. 명절 내내 저희들이 준비해서 여러 가지 자료 분석해서 약 15일 동안 준비해서 발표한 겁니다, 의원님. 그래서 기재부와 금융위와 협의해서 10월 15일
발표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왕 그렇게 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좀 하루라도 좀 두고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더라면 이런 불만이 없죠. 그리고 이 기초단체장도 반발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청년들의 이런 뭐랄까 반감이랄까 이런 게 엄청나게 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금융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예. 금융위원장님 새 도약 기금이라는 게 있죠. 네. 예, 새 도약 기금. 이 보니까 지금 개인 채무 탕감 정책 중에 역대 최고네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새 도약 기금이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 5조 4천억 원 규모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이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될 때 지금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죠? 학자금 대출 때문에 학생들은 알바해서 빚 갚고 그리고 또 이 막노동해서 빚 갚고 그리고 또 간병인해서 빚 갚고 꼬박꼬박해서 자기 몸이 부스러지라 일을 하면서 빚 갚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빚을 갚고 낸 세금이 이런 악성 채무자, 고의적 연체자, 이 무책임한 소비자 빚 갚는 데 쓰인단 말이죠. 그럼 이런 어떤 뭐랄까요, 도덕성이랄까, 이 모랄리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금융 질서 부분에 있어서 좀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 악성 채무라든지 뭐 고의적인 채무 이런 게 아니고요. 7년 이상 장기 연체하셨고 금액도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7년 동안 계속해서 추심을 당하셨는데 보면 진짜 어려워서 더 이상 갚지 못하시는 분들 또 저희들이 상환능력을 심사해서 진짜 파산에 준하는 분들만 탕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채무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덕적 해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철저히 그걸 봐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한번 이제 다시 사회생활로 재기해서 그게 결국은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그런 장치들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이게 유흥업이라든지 뭐 증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간 빚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걸러낼 거고요. 하여간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인천 부평갑의 노종면 의원